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김혜진입니다. 주식 관련 소식은 많지만 쉽게 들을 수 없는 원자재와 파생상품 소식을 전하는 뉴스3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승희 대표님, 조세호 전무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대표님부터 지난주부터 새롭게 바뀐 타이틀 D 뉴스 3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D를 붙이려고 데리버티브를 계속 찾는데 D가 안 나오네요, 뉴스가. 없는 주간도 있죠. 네, 그래서 하나 간신히 찾은 게 인도 뉴스였고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지금 핫한 중국하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두 가지 관련해서 너무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실제로 어떤가 뉴스에 좀 나오지 않은 것들, 한국 뉴스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뭐 문제가 돼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전에 작년 3월 달에 시그니처 뱅크 뭐 인수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쁜 자산이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자네트 옐런 재무장관 나와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현재 금융기관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뒤에, 이게 아까 2월 8일 뉴스였는데 2월 13일에 또 중소형은행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B 라일리 파이낸셜이라는 데 얘기를 계속하면서 파산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뉴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맨 앞쪽에서 뉴스 앞부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은행들 중에 하나인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또 그건 줄 알고 찾아봤어요. 부동산 문제인 줄 알고. 근데 얘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은행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얘네는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할 때 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랑 여러 가지 내부 거래를 하면서 문제가 좀 이제 투명하지 않게 거래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공개 정보들 가지고 뭔가를 했을 것 같고, 그걸 또 공시를 또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결국 뭐 임원으로 인수할 때 했던 임원들은 또 잘리고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CEO도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얘네가 부실화되면서 결국 이제 망할지도 모른다, 파산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중소형 미국 은행들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업용 부동산이건 지금 여기처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 조그만 은행들이 한 10,000개쯤 된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빅4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은 데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은행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또 은행들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니치 마켓들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제 프랜차이즈만 전문적으로 하는 은행, 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들도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여기 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KB나 신한에 가서 저금리로 빌리고 싶은데 아무도 안 해주니까 여기 가서 고금리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중소형 은행들은 원래 주요 큰 은행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얘네들은 사이즈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 적은 거 와중에서 또 망하고 새로 생기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평상시에 있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되게 이제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16일 날 또 이제 뉴스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오피스 시장 최악은 끝났다. 이게 뭐냐면 CBR이, 그 다음에 쿠시먼, 그 다음에 JLL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 업체들이에요.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하는. 그래서 메이저인 이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갑자기 8%가 오른 거예요. 급등을 한 거죠, 그냥.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괜찮아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최악은 끝난 것 같아.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얘네가 가정을 한 게 금리가 내릴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내리면은 미국 오피스 시장 최악은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가 변동된 걸 보면 최근에 있어서의 전고점을 넘겼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악이 끝났나, 그래서 이 부분은 뇌피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가져온 거는 인도 개인 옵션 거래자들이 54억 불을 손해를 봤대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우리나라 예전 코스피가 막 전 세계 1등이다 그러고 이랬을 때의 상황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유튜버인데
유명한 유튜버인가 봐요. 안살이에요. 살이 안살이 할 때 안살이 같아서 이름이 안살이야. 사질 않나 본데?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유머스럽게 뭐 나시루딘 뭐 근데 50만 팔로워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1억 7,200만 루피 환불 명령을 받았고 교육을 시킨 거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시킨 걸로 돈 먹어 도로 내놔.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에서 돈을 이제 회수해 간 거죠. 거기다가 또 부적절하게 홍보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미등록 투자 자문 예? 이런 거를 활동을 해가지고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 당한 투자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벌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 봤더니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34만 7,695달러를 손해를 본 거예요. 실제 매매 결과에서 거의 40만 불 손해를 본 거죠. 35만 불을.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냐면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뭐 쉬운 옵션 결의 요령, 최고의 스캘핑 전략. 우리도 어디선가 되게 익숙한 단어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되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유튜브 재생 시켜놓고 거의 관중들이 모여서 보면서 환호를 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그 이제 투기적으로 가면은 똑같구나, 완전히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때 3개월 안에 돈을 못 벌면 200만 루피 주겠다. 예, 그게 이제 달러로 바꾸면 한 2만 4천 불 정도 된대요. 그리고 꿈을 판다라는 말이 제일 웃겼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인도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팔고 있다. 실질적 옵션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팔고 있다. 그리고 이 옵션 트레이딩 하는 이 옵션 투자자들은 30분 미만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가가 35%인데 90%가 손실이더라. 예. 그리고 22년도 회계연도에 54억 불 손해라고 이제 전체 집계를 한 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1인당 이걸 계산을 하면은 1,458불인데 이게 그 인도 GDP, 1인당 GDP가 2,300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한 3만 불이라고 가정하면 3만 몇천 불이지만 가정하면은 거의 뭐 한 15,000, 2만 사이 정도씩을 손실을 본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추종을 불허해요. 우리나라 예전 코스피를 보는 듯해요. 1등이 인디아고 옵션 거래량에 2등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4등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많이 아직도 죽진 않았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그 4등 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뉴스에서 전반적으로 쭉 리뷰를 할 때 개인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해석을 한 게 거의 확실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OTM 옵션들을 계속 사가지고 버리는 거죠. 될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확실하게 손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옵션들을 많이 사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페니 옵션들 계속 사가지고 10배, 20배 해보려고 계속 사지만 항상 손실이죠. 그러면 원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들이 계속 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자체 사이즈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증권사 거래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자문하는 사람들이 해서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대요. 현재.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관리 규제기관에서는 소매 투자자들, 리테일들 이제 보호하려고 계속 뭐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이제 장려하고 있대는데 옵션은 원래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가라는 얘기인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는 중국 부양책이죠. 뭐 제목이 중국 정부가 주식 부양을 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이라는 게 제목이었어요. 블룸버그 기사로. 그래서 정리를 너무 2월 7일자였는데 정리를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그 날짜별로 쭉 리스트를 해놨는데 정말 진짜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2월 7일날 그 우리로 따지면은 뭐 증권감독국 이런데 수장을 바꾼 거예요. 네. 마켓 친화적이고 주가를 좀 이제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안 돼, 막 이랬던 사람을 이제 빼고 시장에 더 친화적해서 주가를 올릴 만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6일날 해서 거꾸로 날짜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2월 6일날은 개발자라고 얘기하는 이 개발자가 부동산 디벨로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디벨로퍼들 돈 줘라. 그 다음에 규제 당국에서 시주석한테 직접 다 브리핑을 할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브리핑 하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잘 해놓고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국공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역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해외도 또 추가로 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M&A나 구조주 정도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 또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또 6일날도 발표를 했고, 그 전에도 또 이거 유사한 것들을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5일날도 통화 부양책, 그러니까 결국
이자율 낮추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 낮추니까 은행에서 돈을 더 풀어라. 그 다음에 그걸 해서 1조 위안 정도 풀어라. 그 다음에 규제 당국에서도 상장 기업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PER 뭐 이런 거 하듯이 얘네도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정책, 자금 조달, 토지, 수출입,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금난 있는 주택업자들 돈 빌려줘라. 그 다음에 마진콜을 레인지를 넓히라는 걸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마진거 내려가면은 마진걸 거리면 다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더 벌려줘서 청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것도 대단하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비정상적인 변동 방지를 약속하는 게 내려가는 거 방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얘네들도 뭐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1일로 가면 뭐 PBO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국 중앙은행들이 인프라도 주택이나 인프라도 다 돈을 더 추가해서 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500억 위안 정도의 정도를 아예 그냥 저금리로 뿌리는 소형사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도 많이 보이는 이 자사주 매입도 해라. 너네들 그 상장 기업들 중에 너무 저평가된 거 있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끌어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옆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 총액도 히스토리칼리 지금 제일 높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별로 안 했듯이 얘네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나오기 없잖아요. 없다가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히스토리칼 하이를 찍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증권 레포라는 게 뭐냐면 주식 있는 걸 빌려주면은 그 빌려준 걸 받은 사람이 팔았잖아요. 이게 공매도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빌려주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공매도를 막은 거고 얘네는 빌려주는 걸 하지 마라.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매에 있어서도 원래 작년에 베이징 상하이는 거래되는 계약금 요건을 완화시켜줬는데 이번엔 아예 구매 제한을 광저우 쪽 같은 경우는 구매 제한을 아예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또 개발부에서 다른 부서조차도 또 이제 개발업자들한테 대출 더 해줘라. 그 다음에 알랄랄이라고 불리는 것도 0.5% 인하하고 1월 24일 날.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계속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홍콩, 선전, 광저우, 특히 남부 쪽에서는 이게 다른 스페셜 리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로 돈이 가려면 함부로 못 가요.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 국경 건너듯이 뭔가 검색을 하고 넘어가요. 그냥 차를 넘어가는 게 아닌데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못하게 해놨었는데 홍콩 사람이 광저우를 사거나 홍콩 사람이 선전 거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죠. 걔네들이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개인 투자자를 다 허용해줬다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부펀드, 중국 국부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큰데 여기서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라. 이게 이제 후광통, 성광통이라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는 이제 외화가 중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해서 이제 더 매수를 올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월 19일 같은 경우는 ETF 자체를 매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조짐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밑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18일자로 딱 했는데 19일자 뉴스가 조짐이라고 한 게 완전 양봉으로 완전 큰 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서 올린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채 또 매입 프로그램도 또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걸 발행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또 돈을 푸는 거가 되는 거고, 이거 Q2죠, 얘네들 같은 경우 입장으로 보면. 그러다 임대주택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주택이 계속 문제니까. 그것도 아예 임대주택 시장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개발업자들이랑 같이 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미국과 서브프라임 생겼을 때도 미국 부동산들이 폭락을 하니까 은행들이 그냥 그걸 다 그냥 은행이 경매에서 받아버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다시 세입자들한테 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아무도 못 사니까 결국 은행들이 보고 사라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열심히 부양을 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차트 보시면은 이 모든 게 대충 지나간 2월 5일부터를 보시면은 쭉 양봉으로 쭉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휴일이 된 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다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또 올랐는데 또 이제 지나봐야지 아는데, 과거에 쭉 보면 이렇게 계속 부양 정책을 썼어도 결국은 내린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매일 나왔네, 매일. 매일 거의 매일 나온 거예요. 데일리네. 그러니까 데일리로 계속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날짜를 보면서 맞춰 보면은 와, 데일리로 이렇게 계속 쏜다는 얘기는 뜻이 확고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될 공매도 때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 될 때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올랐어? 한 번 더. 안 올랐어? 한 번 더. 이게 되게 어쨌든 그 공매도 관련해 숏 관련돼 있는 중국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사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중국 매도하는 포지션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었으니까 미국에서 워낙 때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자금 유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증시 자체도 이제 조금씩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니까 네. 저도 일일 시황을 작성을 하는데 이제 작년 내도록 쓴 게 중국 추가 부양 추가 부양 나중에 제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계속 추가라고 해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다음 해에는 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 감독 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 거랑 예제를 비슷하게 그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제 감독 당국이 리테일이 못 들어오게 그 처음에 증거금, 개시 증거금을 왕창 높여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도저히 얘네들이 잃는 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정책들이 들어와서 리테일들을 내보내겠죠.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죽이고 워런트 시장 죽이고 이런 것처럼 개인들이 들어와서 너무 돈을 잃는다라고 하면 하겠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수학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IT도 세고 그래서 분명히 마켓 메이커나 이런 5% 10%의 애들이 또 엄청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90%가 잃은 돈을 또 그분들께서 다 가져가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더 우리가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생이 너무 커지면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슈들이 계속 생겨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너무 핫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중국 빼서 인도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파생이 너무 핫해진 걸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콜옵션 너무 핫하다고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됩니다. 저희 요즘에 실제로 기관에서 인도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품이 있나, 옵션 거래 많이 되냐 이렇게. 안 되지 않나요? 아직 기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전무님은 어떤 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 그 저기 석유업계 M&A 관련된 그 뉴스인데요. 최근에 뭐 2월 달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백이 이제 엔더버를 갖다가 26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었죠.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퍼미안 분지에서 가장 큰 석유 가스 업체가 된 거고요. 그래서 500억 달러 규모가 됐는데 요거가 다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4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딜을 찾아보면은 이제 엑손에서 파이오니어를 갖다 600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이쪽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딜이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딜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11일 날 600억 달러 딜이 있었고, 10월 23일 날 530억 달러. 그러니까 쉐브론이 헤스를 갖다가 530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옥시덴탈에서 크라운락을 갖다가 108억 달러에 인수를 했었었고, 요번에 이제 또 26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었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석유업계 딜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럼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왜 살까? 이 업체들은 석유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그러면은 몸집을 더 키워야 되겠다고 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럼 뭐 그렇게 밝다면은 파는 회사들은 왜 파는 건지 그렇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문점이 남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 석유 산업 자체를 갖다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해서 산다기보다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몸집을 좀 키워놓고 단가를 그 판매 단가를 낮춰놔야지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버텨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버텨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나 불확실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등치로는 이 경쟁에서 앞으로 이겨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살 사람 있을 때 팔고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면은 이런 규모의 딜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차피 이쪽 분야라는 게 보면은 좀 사양 산업 같은 분야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신규 업체 뭐 경쟁이 심해지면은 뭐 굉장히 발전하는 업체들 같이 요즘 뭐 AI 분야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다 독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너도 나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나도 그러면은 AI 반도체 만들겠다 뭐 샘 알트만도 자기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점점 들어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 반면에 이렇게 좀 기존 수요가 있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자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애들끼리 이제 거기서 나눠 먹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 계속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또 친환경 분야의 그 EV라든지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들 자체도 요즘에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은 좀 지지부진해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야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몸집을 불려놓는 건데, 만약에 재생에너지 분야들이 좀 주춤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EV 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지금 굉장히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딴 데도 잘 안 팔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그 전환이 늦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으로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했었던 M&A들이 대박 나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애플을 뭐 많지는 않지만 한 1% 정도 팔았죠. 전체 보유하고 있는 거에 한 1% 정도 팔았었는데, 그걸 팔고 뭘 샀나 보면은 쉐브론하고 옥시덴탈을 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직 에너지 전환은 멀었고 석유의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좀 당분간 유지될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좀 업계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날씨도 따뜻하고 재고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뭐 천연가스 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또 뭐 한 달 사이에 보면 또 한 반토막 정도 났었었죠. 예, 났었었는데 뭐 어제는 또 많이 올라갔어요. 예. 어제 하루에 8%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호재는 뭐 펀더멘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천연가스 자체가 보면. 하지만은 워낙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다 보면은 뭔가 조그마한 뉴스만 나와도 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보면 이때까지 보면은 뭐 재고도 굉장히 많고 1년에 이제 사태 뭐 나오는 그런 펀더멘탈적인 뉴스는 천연가스 전혀 좋은 뉴스들이 없죠. 보면은 이제 수출 제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었고, 터미널도 보면은 신규 허가 안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내수는 별로 살아나지 않는데 수출은 못하고 계속 쌓이는 그런 효과들만 두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더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보면은 가장 큰 호재는 낮은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역사상 최저치에 이제 거의 이제 근접한 수치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뭔가 조그만 이유만 있어도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1월 달에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또 천연가스 같은 게 한번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이벤트가 또 사라지면 날씨 때문에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좀 풀리면서 이제 가격이 빠진 것처럼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펀더멘탈보다는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기울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중국 이커머스 관련된 저건데요. 예. 테무가 요즘에 많이 핫하죠. 써보신 적 있으세요?
깔기만 깔아봤어요. 아직 사보진 않았어요. 예. 저는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광고 이 광고비 회수가 될까 이런 그러니까 걱정이 슈퍼볼에서 요번에 최대 광고주가 테무였었죠 보면. 광고를 너무 많이 해요. 거기서 뭐 한 500억 달러 뭐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요즘에 뭐 테무 뭐 이런 데가 핫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아마존이 잡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보면 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쉬인이라든지 이런 중국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렇게 눈길을 네. 끄는데요. 보면은 성장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테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리익스프레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인을 갖다가 뛰어넘었고요. 보면은 지금 작년 뭐 1월 대비 이제 올해 1월 보면은 800% 넘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파니까. 예, 네. 엄청 3배 차이 싸게 난다고. 가격이 뭐 싼데 뭐 보면은 가격을 보고 너무 싸서 못 사겠어요. 그죠? 뭔가 의심.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싸서 이게 이 가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가격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뭐 테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매입을 해가지고 파는 구조가 아니고 플랫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유통 마진을 갖다가 다 없애주니까 가격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 이런 모델로 이제 접근을 하고 광고비를 갖다가 엄청 싸대면서 이제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뒷받치는 모델이죠. 보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한국,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그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아까도 이제 뭐 중국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중국 상황 보면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뭐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다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내수도 별로 안 좋고 보면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보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경제에 이제 활력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뭐 내수가 부족하면은 사실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게 이제 사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품질이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에 가격을 싸게 해서라도 보면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중국 경제를 갖다가 다시 좀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이런 IT 업체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규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냥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얻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컨트롤이 적고 보면 중국 정부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성장세는 당분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걸 기회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활력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이제 그런 활력소를 제공하는 이제 성장판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또 단기간에 또 끝날 수 있을런지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너무 근데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만 쓰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될 만큼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근데 이제 뭐 테무 같은 경우 파는 상품들을 보면 다 리테일 상품 싼 걸 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장을 지어놨는데 공장이 서면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돌리면 단가가 계속 싸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못 팔게 하면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틱톡도 뭐 계속 자기 싱가포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거라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수출을 하면 또 뭐라고 하면서 뭐 수출을 막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테무에서 지금 그 유통 돌리는 배송하는 거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요. 우리나라 다 뺏길 것 같다고 하는 정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쿠팡이랑 똑같은 모델인데 쿠팡보다 조금 낮은 모델인 거잖아요. 물건 값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빼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도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가격인가? 판매 장려금을 갖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당 한 30불에서 한 35불 정도를 갖다가
장려 근무를 지급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돈 퍼다가 이제 사실 보면은 저걸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지금 당장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지속 가능성으로 봤었을 때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성장판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성장판이 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단기간에 확 컸다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살아갈지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만 되면은 이제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뉴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다이소도 처음에 반신반의하게 그쵸? 시작했지만 이제 그죠, 얼마나 먹었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진짜 딱 다이소 분위기죠, 그죠? 이게 오로지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네. 사람들도. 오늘은 좀 평소보다는 물가나 고용보다는 다소 가벼운 주제들이어서 좀 보시기에 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뉴스 하나하나들이 다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